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뜨거웠던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도 몇 년이 지나면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지겨운 일상과 돈 걱정만이 남게 되는 걸까?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평온하다 못해 지루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도 남편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에도 무뎌졌죠.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할 정도로 다정해지셨고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일본 여행 갈까? 같이 벚꽃 구경하면서 옛날 감정 다시 되살려보자. 꿈결처럼 달콤했던 그 제안에 제 심장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동안의 제 인내에 대한 보상이고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낭만적인 벚꽃 여행이라는 약속 뒤에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은요. 정교하게 짜인 덫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은 저를 사랑의 천국이 아닌 배신이라는 지옥의 한복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 이름은 민서연, 올해 30살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제 인생은 아마 실패작이었을 겁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고 낡고 허름한 빌라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매일같이 혹독한 구박을 견뎌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신 고아 주제에 배경도 없이 자기 아들 성훈 씨를 낚아챘다며 늘 저를 폄하하셨죠. 제가 집안에 불행을 가져오는 애군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차지 않았죠. 음식을 하면 짜다, 싱겁다 타박하셨고 청소를 하면 더럽다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나가서 놀다 온 거냐며 쏘아붙이셨죠. 저는 익숙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제 집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눈물을 삼키는 것에도 익숙해졌죠. 제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남편 성훈 씨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 말씀은 거역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늘 저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 성격 알잖아. 아기는 없으셔.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됐지. 안 그래? 저는 그를 사랑했기에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됐지라는 그 말을 믿었기에 또다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저희의 7주년 결혼기념일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훈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이 쓸모없는 것이라며 손가락질하던 김 여사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환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왔니? 일하느라 힘들었지. 이리 와서 앉아. 엄마가 시원한 주스 한 잔 타줄게.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의자를 빼주시고 사과까지 깎아주셨습니다. 둘이 앉아서 얘기 좀 하고 있어. 저녁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기분 좋게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성훈 씨를 멍하니 쳐다봤지만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비행기 티켓 2장을 건넸습니다. 서연아,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티켓에 적힌 인천, 도쿄라는 글자를 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일본에요?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성훈 씨가 저를 꼭 껴안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달 휴가 냈어. 우리 둘만을 위한 프라이빗 투어도 예약해뒀고 벚꽃이 가장 예쁘게 필 때 맞춰서 가는 거야. 지난 7년간 내가 일에만 미쳐서 당신 너무 고생시켰잖아. 미안해. 이번 여행은 우리 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들기 위한 거야. 처음 사랑했던 그때 그 느낌,
다시 찾아보자, 여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꿀처럼 달콤하게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상처로 굳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대화를 들으셨는지 환하게 웃으며 거드셨습니다. 어머,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둘이 가서 바람도 좀 쐬고 기분 전환하고 와. 요즘 우리 서연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굼쑥하고 마른 것 좀 봐. 어서 다녀와. 집안일은 다 엄마가 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시어머니의 이례적인 지지에 저는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성훈 씨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어머님. 저는 제 인내가 마침내 보상받았다고. 시어머니께서 드디어 저를 받아주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 뒤에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덫으로 밀어넣기 전 마지막 달콤한 케이크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일본의 벚꽃은 그의 약속처럼 낭만적일까요? 아니면 흩날리는 저 꽃잎들이 곧 시작될 비극의 눈물이 될까요? 그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이 운명의 여정을 떠나고 싶으시다면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성훈 씨의 깜짝 선물은 제게 결혼 생활에 행복한 이막이 열렸다는 완전한 믿음을 주었죠. 저는 지난 7년간의 서름을 모두 잊고 오직 여행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일본의 문화, 가장 아름다운 벚꽃 명소, 그리고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을 찾아봤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낭만적인 벚꽃길을 걷는 모습, 함께 기모노를 입고 다도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했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꿈처럼요. 하지만 그 황홀한 행복감 속에서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했던 제 마음의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작지만 이상한 일들이었죠. 첫 번째는 성훈 씨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게 다정했지만 그 미소와 달콤한 말 뒤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몰래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며 황급히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나 화장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서 알았어, 계획대로 해.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마. 같은 단편적인 말들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회사 일이라며 까다로운 고객의 불평 전화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니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비밀 통화의 빈도는 점점 늘어났고 통화가 끝난 후 성훈 씨의 표정은 더욱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저는 잠에서 깨어 그가 베란다에서 밤새도록 담배를 피우며 어둠 속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일 만큼 친절한 태도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더 이상 저를 들볶거나 트집 잡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과도할 정도로 저를 챙기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서 서둘러 출국 절차를 마치라고 재촉하셨죠.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단다. 벚꽃은 금방 지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다 놓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쇼핑해야 할 목록까지 신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일본은 추우니까 따뜻한 옷 더 사야 해. 저기 저 패딩 예쁘네. 돈 걱정 말고 어서 사렴. 예전에 제가 돈을 쓴다고 낭비라며 구박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상할 정도로 너그러운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날 시어머니는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캐리어에 짐을 싸느라
낑낑거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놔두렴. 엄마가 싸줄게. 넌 워낙 칠칠치 못해서 여행 가는데 짐만 잔뜩 싸가면 고생만 한단다. 꼭 필요한 것만 엄마가 골라줄게. 저는 조금 놀랐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셨구나. 나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기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아주 능숙하게 싸셨습니다. 제게 가장 예쁜 옷과 세련된 구두들을 골라주셨죠. 하지만 짐을 싸는 동안 몇 가지 물건을 슬쩍 밖으로 빼놓으셨습니다. 이 낡은 지갑은 뭐 하러 가져가니? 다 해줬잖니. 성훈이한테 돈 줄 테니 거기 가서 새 지갑 하나 사달라고 하렴. 그렇게 말하며 제 낡은 지갑을 서랍 안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약간의 한국돈과 제 주민등록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저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친구들과 찍은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보조용으로 쓰던 낡은 폴더폰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걸 쓰니? 시어머니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걸 집어들고는 말했습니다. 가져가 봐야 짐만 돼. 성훈이가 너 주려고 새 스마트폰 준비했다고 하더라. 그걸로 써야 폼나지. 이건 그냥 집에 두고 가. 엄마가 급한 일 있을 때 이웃에 전화라도 하게. 너무나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정말 낡았고 저도 짐을 많이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친절한 행동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수였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단순히 제 개인 물품을 빼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외부 세계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신분증도 연락처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으로, 낯선 나라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완벽한 먹잇감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아주 화목한 송별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죠. 제게 계속 반찬을 집어주시며 온갖 당부를 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건강 잘 챙겨야 한다. 음식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재밌게 놀다 와. 집안일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시어머니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자상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하셨습니다. 성훈 씨도 옆에 앉아 어머니 말씀에 미소로 화답했죠. 눈앞에 펼쳐진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제 마음속의 불안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다고 자책했죠. 모든 게 괜찮아. 시어머니도 변하셨고 남편은 여전히 날 사랑해. 밝은 미래가 날 기다리고 있어.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화목한 저녁 식사가 사실은 사형수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미소, 그들의 관심. 모든 것이 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기 전의 송별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거의 6시간에 달하는 밤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설레서였죠. 성훈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비행기의 작은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치 꿈속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성훈 씨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의 손이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설레는 걸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도 나처럼 이 여행을 고대하고 있겠지. 비행기가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막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공기는 서울의 습한 더위와는 달리 상쾌하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은 금세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렸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친 후 제가 미리 알아본 것처럼 택시나 전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대신 성훈 씨는 저를 한적한 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차가운 인상의 일본인 남자가 차에서 내려
성훈 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우리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놀라 묻자 성훈 씨가 약간 어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내가 미리 예약해둔 개인 기사님이야. 우리 부부 편하게 다니라고. 어서 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개인 기사까지? 이번 여행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것 같았죠. 하지만 성훈 씨의 세심함에 모든 의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번화한 도쿄 시내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완전히 낯선 방향 시골 쪽으로 향했죠.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창밖으로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과 겹겹이 쌓인 산들이 보이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성훈 씨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 속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운 도심 호텔에서는 묵지 않을 거야. 내가 산속에 있는 전통 료칸을 예약했어. 거긴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천연 온천도 있대. 당신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 아니라 진짜 일본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의 설명은 낭만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설득당했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다가올 평화로운 휴가를 기대했습니다. 차는 2시간 넘게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차는 푸른 삼나무 숲 속에 숨겨진 오래된 료칸 앞에 멈췄습니다. 료칸은 전부 목조로 지어졌고 곡선의 기와 지붕과 미닫이 종이문이 일본 전통 건축의 멋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외딴 곳이었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집이나 가게 하나 없이 오직 산과 숲, 그리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뿐이었죠. 기모노를 입은 나이든 여주인이 나와 우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다미가 깔린 방 중앙에는 낮은 테이블이 있었고 종이 창문 너머로는 작은 돌 정원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이상하게도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여주인이 나간 후 저는 신이 나서 창가로 달려가 경치를 구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가 황급히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서연아,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할 텐데. 온천 가서 피로 좀 풀어. 나는 짐 정리하고 있을게.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피곤함을 느껴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기분 좋게 목욕을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성훈 씨가 방구석에서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는 몇 마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청대로 도착했어. 물건은 최상급이야. 물건? 무슨 물건?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온 것을 보자 성훈 씨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파트너랑 통화했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는지 물어보더라고.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제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긴장감, 몰래 하는 통화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이렇게 외딴 곳으로 데려온 것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의심스러운 어두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쓰며 내가 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이미 검은 구름처럼 제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 여행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이 아니라 화려하게 장식된 금빛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훈 씨의 세심함과 조용하고 낭만적인 휴양지에 대한 설명은 제 마음속의 불안감을 잠시나마 잠재웠습니다. 저는 그가 정성껏 준비한 여행을 망칠 뻔했다며 스스로를 너무 의심이 많다고 자책했죠. 료칸에서의 첫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긴 비행으로 인한 피로와 모든 걱정이 그저 기우였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직 잠에 취해 있을 때 성훈 씨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행객의 편안한 차림이 아닌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제가 뒤척이자 그가 다가와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이쪽 파트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대. 오늘 아침에 꼭 만나야 한다고 하네. 아마 저녁 늦게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일하러 가요? 제가 멍하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제 막 도착했잖아요. 휴가 냈다고 했으면서. 나도 알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파트너라서 안 갈 수가 없어.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야. 당신은 료칸에서 푹 쉬고 있어. 온천도 있고 정원도 예쁘니까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보내. 저녁에 돌아와서 꼭 보상해 줄게. 그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항상 응원하는 아내로서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일찍 돌아와야 해요. 알았어, 자기야. 그는 서두르는 듯한 미소를 짓고는 서둘러 서류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종이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가슴이 시릴 만큼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본식 건축물로 가득한 공간에 홀로 앉아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서운함이 제 휴가를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료칸에서 준비해준 예쁜 기모노로 갈아입고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잎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맑은 시냇물 위로 놓인 작은 나무다리, 그리고 이끼 낀 바위들. 모든 것이 한 폭의 수묵화 같았죠. 저는 이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성훈 씨가 준 새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배터리를 가득 채운 후 방 중앙의 낮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과 요를 들춰보고 테이블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설마 성훈 씨가 실수로 가져갔나? 저는 제 핸드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권과 약간의 일본 엔화가 들어있었죠. 그런데 핸드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해외에서 필수품인 휴대폰과 핸드백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저는 방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저와 성훈 씨의 옷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지만 제 핸드백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료칸의 도둑이라도 들었나? 하지만 이렇게 외지고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저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 차 테이블을 정리한 사람은 바로 성훈 씨였습니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가 대체 왜 그런 짓을... 더 이상 산책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다다미 위에 꼼짝 않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성훈 씨가 돌아오기를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 마치 괴물처럼 제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무렵 성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꽤 지쳐 보였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훈 씨, 내 휴대폰이랑 핸드백이 없어졌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권도 그 안에 있었는데. 뭐라고? 성훈 씨는 매우 놀란 척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잘 찾아봤어? 혹시 산책하다가 어디 흘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확실해요. 밖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어젯밤까지 분명히 테이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성훈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도 방안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들춰보는 완벽한 수색 연기를 펼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멈춰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진짜 도둑 맞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올 때 기사님 차에 두고 내렸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권 없이는 걱정 마. 그가 황급히 저를 안심시키며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있잖아. 일단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만약 없으면 내일 내가 대사관에 데려가서 서류 재발급 받으면 돼. 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든든하게 들려 제 불안감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대며 그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안심시키는 말조차 그의 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훈 씨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낡은 휴대폰은 집에 두고 왔고 새 휴대폰은 사라졌으며 여권도 없습니다. 이제 낯선 나라 외딴 료칸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방법도 제 신분을 증명할 서류도 없었죠. 저는 전적으로 성훈 씨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저절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성훈 씨의 비밀스러운 통화들, 저를 이렇게 외딴 곳으로 데려온 것, 그리고 이제는 저를 보호해줄 모든 것들의 우연한 실종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인 계획. 저는 여행을 온 게 아니었습니다. 감금당한 것이었죠. 온천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이 금빛 세장은 사실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관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가 이런 짓을?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짜 음모는 무엇일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한 덫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진한 민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자리를 극도의 냉철함과 경계심이 대신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타지에 있고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며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습니다. 지금 저항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연기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남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아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최종 목적을 드러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극도로 불안하고 슬픈 척했습니다. 여보, 기사님한테 전화해봤어요? 제 가방 소식은요? 성훈 씨는 여전히 동정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해봤어. 차 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없다고 하네. 아무래도 공항에서 도둑 맞은 것 같아. 너무 슬퍼하지 마. 오늘 내가 파트너랑 하루 종일 만나야 해서 대사관에 데려갈 수가 없어. 여기서 푹 쉬고 있어. 내일 아침 일찍 가자. 또 다른 거짓말. 저를 혼자 남겨두기 위한 또 다른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성훈 씨가 떠나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죠. 첫 번째는 외부 세계와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했지만 간단한 손짓과 영어 단어를 사용해 료칸 여주인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국제 전화를 쓰고 싶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어제는 친절해 보였던 그 여주인은
오늘은 이상하게도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를 길게 말하더니 낡은 유선 전화기를 가리키며 고장났다는 시름을 했습니다. 어설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훈 씨뿐만 아니라 이 료칸의 사람들 모두가 그의 공범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로 고립되었습니다. 외부 연락이 불가능해지자 저는 플랜 B로 넘어갔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저는 료칸의 지형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들어오는 길은 외길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빽빽한 숲과 절벽이었죠. 걸어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차를 구하거나 적어도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우리를 데려온 검은 세단 외에는 어떤 차도 료칸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알아볼수록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덫은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 씨가 도시락 벤토를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파트너와 저녁을 먹고 제 것을 사왔다고 했죠. 입맛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억지로 몇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마도 제가 완전히 자기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지 성훈 씨는 조금 방심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통화를 하기 위해 나무 복도로 나갔습니다. 우리 방의 벽은 얇은 전통종이 휴지로 되어 있었죠. 저는 벽에 귀를 대고 숨을 죽여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밖이라서 그런지 평소의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바로 그의 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성훈 씨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돼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은 잘 돼가고 걔는 아무것도 의심 안 하고 걔가 뭘 안다고 의심을 해. 성훈 씨가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나만 믿고 있어. 내가 휴대폰이랑 신분증 다 챙겨놨으니까 이제 날개가 있어도 못 날아가. 걱정 마. 그럼 됐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돌아와. 이쪽에서 너무 재촉해서 더는 미룰 수가 없어. 이쪽이 누구지? 뭘 재촉한다는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내일이면 다 끝나. 성훈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쪽이랑 약속 잡았어. 내일 아침 10시 항구에서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물건만 넘기면 모든 빚은 깨끗이 사라지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 모자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물건, 항구, 빚 청산.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가장 끔찍한 악몽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저를 감금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팔려고 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누군가에게 팔아넘겨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낭만적인 벚꽃 여행, 관계 회복이라는 말. 모든 것이 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위장이었고 저를 물건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혐오감, 제가 그토록 비위를 맞추려 애썼던 시어머니에 대한 혐오감. 그들은 단순히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였습니다.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제 눈은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성훈 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일만 끝나면 꽤 큰 돈이 생길 거야. 우리도 새 집으로 이사 가자. 그리고 엄마한테는 돈 많고 집안 좋은 새 며느리 얻어줄게.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참고 살던 민서연은 죽었습니다. 제 남편의 입에서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훈 씨와 그의 어머니의 통화는 마지막 연극의 막을 찢어버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늦은 신혼여행을 즐기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건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어느 항구에서 남편의 도박 빚을 갚고 시어머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래될 상품이었죠. 일본의 고요함이 깃든 푹신한 이불 위에 누워 있었지만 제 자신은 차가운 잭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과 혐오감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리를 지를까? 도움을 청할까? 누가 날 구해줄까? 료칸 여주인, 기사, 그들 모두가 한패인데 도망칠까? 이 외딴 산속에서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 모든 탈출구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인신매매범의 손에 넘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마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해방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지만 저를 거두어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양아버지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지난 7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회의 밑바닥에서 뒹굴어야 했던 날들의 기억, 복잡한 과거를 가진 양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호신술과 생존 기술에 대한 기억, 따라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냉정함을 유지하는 머리란다. 패닉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한 머리. 그래, 패닉에 빠지면 안 돼. 침착해야 해. 패닉은 나를 더 빨리 죽음으로 몰고 갈 뿐이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공포가 가라앉아 그 자리를 무서울 정도의 고요함이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민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있는 사람은 생사를 건 전쟁터에 선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단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 말은 오늘 밤 성훈 씨가 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일 아침 제가 저항할 수 없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그가 오늘 밤 손을 쓸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이 바로 저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잠시 후 성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담긴 시선이었죠. 그리고 그는 나갔다가 약 30분 후에 작은 찻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이 료칸 허브차가 그렇게 맛있대. 숙면에도 좋고. 저는 잠이 덜 깬 척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아직 9시 조금 넘었어. 이거 마시고 푹 자. 내일 일찍 서류 만들러 가야지.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제게 찻잔을 건넸습니다. 국화차의 향긋함 속에 약간 톡 쏘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어릴 적부터 경계심을 훈련받은 제 감각은
그것이 안정제 종류의 약 냄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으며 일부러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연기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자상하다니까. 저는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입술만 살짝 적실 정도로 아주 조금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모금을 혀를 이용해 입안에 머금었죠. 그런 다음 저는 심하게 기침하는 척했습니다. 콜록콜록 차가 너무 뜨거워요. 기침하는 동안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기모노 소매 안에 미리 준비해둔 휴지에 머금고 있던 차를 뱉었습니다. 괜찮아? 성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좀 식혀서 마실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찻잔을 기울여 차의 일부는 턱을 타고 기모노 옷깃으로 흐르게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입안에 머금었습니다. 찻잔이 절반쯤 빌 때까지 이 행동을 몇 번 반복했죠. 이제 그만 마실래요. 제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졸려요. 그래? 성훈 씨의 얼굴에 기쁨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서 누워. 차 효과가 벌써 나타나나 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거리듯 누웠습니다.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규칙적으로 변했죠. 성훈 씨는 제 곁에 서서 몇 분 더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확신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시다 남은 찻잔을 들고 화장실로 가 모두 버려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닌 숨길 수 없는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 죽은 듯이 자. 걱정 마. 내일이면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거야. 빚도 다 갚고 우리 모자는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저는 눈을 꼭 감고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길고 끔찍한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첫 햇살이 종이문 틈새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여전히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척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성훈 씨가 일어난 것이 느껴졌죠. 그는 방 안을 아주 조용히 걸어 다녔고 이따금 침대 옆에 멈춰서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그 치밀함이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일본인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성훈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물건을 인수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소. 성훈 씨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깊이 잠들어 있으니 문제 없을 거요. 2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몸을 숙여 저를 거칠게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렸는데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쌀가마니처럼 어깨에 둘러팠습니다. 머리가 아래로 쏠리면서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와 값싼 담배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에 힘을 뺀 채 조금의 저항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요. 저는 욕한 밖으로 옮겨져 어제 탔던 검은 세단의 뒷좌석에 던져졌습니다. 성훈 씨는 조수석에 탔고 차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제가 물건이 되어 거래될 그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1시간 이상 꽤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차가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 느껴졌고 주위 공기에서 비릿한 바다 냄새와 금속이 녹슨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성훈 씨가 전화 통화에서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저는 다시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낡고 버려진 창고 아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내와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깔린 방수포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물건은 여기 있소.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흥분이 뒤섞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사장은 어디 있소? 사장은 곧 올 거요. 남자 중 한 명이 어설픈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시오. 창고 안은 긴장감이 감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모든 감각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철썩이며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성훈 씨의 가슴에서 쿵쿵 울리는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모자이면서도 진짜 조폭들 앞에서는 그의 비겁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약 15분 후 창고의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와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선두에는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었지만 단추를 풀고 있었고 다부진 가슴에는 온갖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각진 얼굴에는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있어 더욱 험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목에 꿈틀거리듯 새겨진 검은 용문신이었습니다. 흥룡. 7년 만이었지만 그 이름과 문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4~5명의 부하들이 따랐는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차가운 표정의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흥룡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네, 여기 있습니다, 형님. 성훈 씨가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물건은 품질 보증합니다. 형님께서 원하시던 대로요. 흥룡은 성훈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제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성훈 씨는 옆으로 비켜서서 몸을 떨고 있었죠. 흥룡이 제 앞에 멈춰서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진한 술 냄새와 남성적인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을 제 얼굴로 뻗었습니다. 심장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전구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은 제가 일부러 창백하고 연약하게 보이도록 한 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얼굴이 흥룡의 머릿속에 묻혀있던 어떤 끔찍한 기억을 깨운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하고 흉포한 기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악, 당황, 그리고 이내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와 그의 부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경악하는 가운데 인신매매 조직의 악명 높은 우두머리 흥룡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몸을 숙였고 온몸은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누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흉포함이 아닌 극도의 공포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누님인 줄 몰랐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버려진 창고는 소름 끼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녹슨 양철 벽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흥룡의 험상궂은 부하들부터 성훈 씨까지 모두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그들의 악명 높은 보스, 흥룡, 눈썹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혼을 빼놓던 그가 지금 바닥에 엎드려 떨면서 그들이 한낱 연약한 물건으로 여겼던 여자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성훈 씨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었습니다. 흥룡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죠. 이 여자는 그냥 제 아내일 뿐입니다. 하지만 흥룡은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마가 땅에 닿을 듯 엎드린 채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공포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에서 비롯된 공포였습니다. 흥룡의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스가 누군가를 이토록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형님, 무슨 일입니까?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전부 입 닥쳐. 흥룡이 소리쳤지만 그것은 공포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전부 무릎 꿇어 당장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보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기를 내뿜던 부하들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고 매우 기이하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무릎 꿇은 사람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성훈 씨는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내 아내. 하루 종일 부엌대기 일밖에 모르던 순하고 착한 내 아내가 자신이 쉽게 약을 먹이고 빚을 갚기 위해 팔아넘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가 조폭 전체를 무릎 꿇릴 수 있다니, 이것은 꿈보다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던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감각은 최고조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죠. 흥룡의 공포, 부하들의 혼란, 그리고 성훈 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붕괴까지.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자던 봉황이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약에 취해 몽롱하고 연약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정처럼 맑고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운 채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엎드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흥룡에게 멈췄습니다. 흥룡,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창고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위험이 가득했죠. 더 이상 민서연의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흥룡의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감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네, 누님. 고개 들어. 제가 명령했습니다. 그는 떨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흉포하던 얼굴은 이제 땀으로 얼룩진 채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눈썹 위에 흉터가 파르르 떨렸죠. 몇 년 만이지? 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7년인가? 8년인가? 네, 누님. 8년입니다. 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8년, 꽤 긴 시간이군. 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어. 저는 누구의 부축도 없이 스스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모든 몸짓에서 주변의 초라한 풍경과 완전히 대조되는 기이할 정도로 여유롭고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8년 전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목에 똑같은 용 문신을 한 애송이 하나가
도둑질을 하다 사람들에게 죽도록 맞고 있었지. 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난 널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내가 그때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흥룡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한 글자도 잊지 않았습니다. 누님께서 제 목숨은 누님이 주신 것이니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아, 아직 기억하고 있군.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였죠. 그래서 오늘 나한테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지? 나를 내 물건으로 만들어서? 아닙니다. 감히 그럴 리가요. 흥룡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로 누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제게 간이 100개라도 감히 이런 짓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죽을 죄를 지을 뻔한 오해입니다. 누님, 제발 죄를 씻을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 목숨은 누님 것입니다. 언제든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진실은 더할 나위 없이 극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의 진짜 신부는 착한 아내가 아니라 누님, 이 인신매매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생사여 탈권을 쥔 깊은 은원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쪽에 서 있던 성훈 씨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팔아넘기려던 아내가 바로 구매자의 보스라니 이 연극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흥룡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여왕처럼 창고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흥룡의 부하들은 여전히 엎드린 채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하는 권위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죠. 저는 성훈 씨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석상처럼 굳어서서 극심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차갑고 무자비한 누님의 모습과 지난 7년간 자신과 함께했던 착하고 순한 아내 민서연의 모습을 연결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두 모습은 너무나 달랐고 너무나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었죠. 많이 놀랐나 보네. 내 사랑하는 남편?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거리감이 아닌 뼛속까지 파고드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아내가 늘 하던 것처럼 그의 창백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이제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가 무의식적으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속이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무정하게 팔아넘긴 바로 그 아내야. 벌써 잊었어? 그리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눈빛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진짜 내가 누군지 한 번도 몰랐을 거야. 그래, 당신이 알던 민서연은 그냥 연기였어. 지난 7년간 내가 너무나 완벽하게 해냈던 연기. 저는 몸을 돌려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흥룡을 바라봤습니다. 흥룡,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네, 누님, 큰형님은 봉황풍황이십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봉황, 한때 이 어두운 세계의 하늘을 한 손으로 가렸던 분이시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유일한 딸, 세상이 떠들던 바로 그 작은 봉황이다. 제가 그토록 묻어버리려 했던 과거가 이제 제 입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직 보스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비단 옷을 입고 자란 게 아니라 위험과 잔혹한 규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글을 배우기 전에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웠죠. 눈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고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세계가 저를 강하고 단호하며 때로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그 싸움의 삶에 너무 지쳐 계셨지. 마지막 유언은 내가 평범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어. 조직의 원한도 피비린내 나는 숙청도 없는 삶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 저는 성훈씨를 돌아봤습니다. 제 눈에는 이름 모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어. 신분도, 권력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구까지도 전부.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는 희망 하나로 평범한 남자인 당신을 찾아갔지. 나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착하고 순종적인 민서연이 되려고 노력했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틀렸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한 세상이 때로는 어두운 세계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다는 걸 몰랐어. 내 세계에서는 원한 때문에, 세력 다툼 때문에 배신을 해. 하지만 당신 세계에서는 고작 도박 빚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팔아넘길 수 있더군. 당신이 내 꿈을 직접 부숴버린 거야, 성훈 씨. 제 목소리는 이제 비아냥거림이 아닌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잠자던 봉황을 깨웠고 그 분노를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성훈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인 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자의 잠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봉황은 깨어났고 흩날리는 벚꽃의 낭만적인 연극은 이제 배신자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신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훈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눈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죠. 그는 봉황과 결혼했지만 어리석게도 그 깃털을 뽑아버렸고 이제 그 분노의 불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흥룡의 부하들은 여전히 엎드린 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황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전설이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힌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딸, 작은 봉황은 더욱 신비롭고 두려운 존재였죠. 그런데 지금 그 전설 속 인물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상자 위로 걸어가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권위와 여유가 넘치는 자세였죠. 제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흥룡을 향했습니다. 일어나, 제가 명령했습니다. 흥룡은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지만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내 물건이 바로 나였는지 전부 말해봐. 흥룡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성훈 씨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누님. 그가 더듬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자식 때문입니다. 그가 성훈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놈이 제게 아주 큰 빚을 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성훈 씨는 거래처 접대를 하다가 흥룡이 관리하는 불법 도박장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판돈이었지만 승부욕에 눈이 멀어 점점 깊이 빠져들었죠. 그는 계속해서 돈을 잃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마침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 5억 원에 달했습니다. 5억.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성훈 씨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도박에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네, 처음에는 저도 저놈이 그렇게 큰 돈을 쓰게 두지 않았습니다.
흥룡이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놈이 제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주 부자인 아내가 있다고, 무슨 패션 매장 체인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돈은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믿게 하려고 누님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그가 과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그놈은 전부 잃었습니다. 흥룡이 말을 이었습니다. 빚이 너무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저희가 한 달의 시간을 줬지만 돈을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놈의 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 또 다른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따라다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몇 단계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빚을 모두 갚고 심지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흥룡은 모든 대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잔인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바로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흥룡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며느리가 현금은 많지 않지만 아직 젊고 예쁘지. 일본에서는 그런 여자들이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군. 그러니 당신들이 걔를 데려가 빚 대신으로 치는 거지. 내 아들 빚도 갚고 당신들도 큰 이득을 보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저는 흥룡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얼마나 무정해야 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를 팔아넘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잔인해야 아들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 7년간 견뎌온 그녀의 인색함과 탐욕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악마의 영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흥룡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누님을 여행 가자고 꿰어내는 것부터 의심받지 않기 위해 태도를 바꾸는 것까지, 심지어 성훈이에게 누님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모두 빼앗으라고 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누님을 이곳에 데려와 저희에게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여자 말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그게 누님이신 줄은 만약 알았다면 죽어도 이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흥룡의 자백으로 끔찍한 음모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여겼던 두 사람에 의해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목숨과 미래까지 원했습니다. 저를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밀어 넣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혐오감만 느껴졌을 뿐입니다. 성훈 씨의 비겁함에 대한 혐오, 그리고 제가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자의 잔인함에 대한 혐오. 저는 성훈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웅크린 채 떨고 있었고 얼굴은 무릎에 파묻은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내를 사악한 어머니의 계획에 따라 무정하게 팔아넘긴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흥룡이 모든 것을 자백한 후 창고는 다시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죠. 그리고 성훈 씨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성훈 씨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제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판결을 내리는 망치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 들어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훈 씨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고개 들라고 했어. 제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서운 기운에 그는 화들짝 놀라며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그 얼굴은 이제 너무나 비참하고 경멸스러웠습니다. 똑똑히 봐. 제가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가 5억에 팔아넘기려던 여자를 똑똑히 보라고. 후회되나? 나를 상처 입혀서가 아니라 너무나 값진 물건을 헐값에 팔아넘겨서 후회되는 거겠지? 아, 아니야. 그가 고개를 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다 엄마 때문이야. 제발, 제발 날 용서해줘. 서연아, 내가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라도 당신에게 갚을게. 갚아. 제가 비웃었습니다. 눈물보다 더 쓴웃음이었죠. 어떻게 갚을 건데? 또 다른 거짓말로. 아니면 다른 항구로 떠나는 관계 회복 여행으로. 저는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흑룡을 돌아보며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흑룡. 네, 누님. 그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저놈이 너한테 5억 빚졌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너희들 방식대로라면 돈을 못 갚으면 뭘로 갚아야 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흑룡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즉시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등 뒤에서 번쩍이는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창고의 희미한 불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차가운 빗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성훈 씨 앞으로 다가가 험악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허락한 포악함이었죠. 돈을 못 갚으면 다른 걸로 갚아야지. 피는 피로 갚는 거다. 내 목숨은 필요 없어. 하지만 빚 대신 내 몸에서 무언가는 받아가야겠다. 그는 성훈 씨의 몸에 칼끝을 대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시는 길을 못 보게 눈 하나, 평생 병상에서 살게 콩팥 하나, 아니면 다시는 도박 서류에 사인 못하게 손 하나. 성훈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닿을 듯한 칼날과 아무 감정 없는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와 시멘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요. 그는 바닥을 기어 제 발치로 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날 좀 살려줘. 네가 아직 날 사랑하는 거 알아. 제발 한마디만 해줘. 저 사람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해줘. 나 죽고 싶지 않아. 불구로 살고 싶지 않아. 서연아, 제발. 그는 제 발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가 이제 제 발 아래에서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지만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동정심? 아니요. 그에 대한 제 사랑은 물건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제 인내심은 그가 제 찻잔에 수면제를 탔을 때 끝났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봉황의 차가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천천히 제 다리를 뺐습니다. 저는 그의 공포에 가득 찬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빚은 제 목소리는 바꿀 수 없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갚아.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성훈 씨의 처절한 비명과 항구 창고의 공기를 찢는 흑룡의 잔인한 웃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성훈 씨의 비명이 낡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자의 공포와 절망이 담긴 소리였죠. 흑룡은 날카로운 단검을 손에 쥐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탈출구 없는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각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지만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창백하고 눈물과 오줌으로 얼룩진 얼굴을 차가운 칼날이 살칸에 닿았을 때 그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저는 그를 내버려 두고 싶었습니다. 조직의 방식대로 판결을 내리게 하고 그가 자신의 배신에 대해 끔찍한 대가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7년 희생에 대한 대가로 손 하나, 아내를 팔아넘긴 음모에 대한 대가로 콩팥 하나, 꽤 공평하게 들렸죠. 하지만 그의 애원이 점점 더 처절해지자 서연아,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 안에 무언가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죽었으니까요.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자는 동정받을 자격이 없었죠. 그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양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적에게 무자비해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가르쳐 주셨죠. 봉황은 궁지에 몰린 쥐를 죽이지 않는다. 죽이면 내 손만 더러워질 뿐이다. 최고의 형벌은 그놈을 살려두는 것이다. 평생을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는 것, 손이 더러워진다. 맞습니다. 저는 그 같은 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사람의 죽음으로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남은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멈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흥룡이 즉시 멈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은 성훈 씨의 얼굴에서 몇 덩 떨어진 곳에 멈춰 있었죠. 죽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던 성훈 씨는 구세주라도 본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님, 흥룡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광견병 걸린 개를 죽여봤자 내 칼만 더러워질 뿐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난 아직 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 저는 다가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떨고 있는 성훈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죠. 살고 싶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닭이 모이를 쪼듯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살 길을 주지. 저는 흥룡을 돌아봤습니다. 5억 빚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네? 아닙니다, 누님. 흥룡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님의 은혜를 제가 얻지. 내가 갚는다고 했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아. 아주 작은 호의라도. 이 돈은 내가 이 빚을 사오는 값이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저놈은 너한테 빚진 게 없어. 나한테 빚진 거지. 저는 다시 성훈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똑똑히 들었나? 넌 나한테 5억을 빚졌어. 그리고 난 흥룡과는 달라. 내 장기를 뜯어서 빚을 받진 않아. 너한테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한 달이요? 성훈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한 달 안에 그 돈을. 그건 내 사정이지. 제가 무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집을 팔든 차를 팔든 가진 걸 전부 팔아. 이 계획을 세운 내 천재적인 어머니에게 애원하든. 난 상관없어. 한 달 뒤 내 계좌에 5억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흥룡, 저는 흥룡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에 있는 저놈 집으로 찾아가서 빚을 받아내. 그때는 아마 돈만 요구하진 않을 거다. 제 위협은 흥룡의 칼날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빠른 죽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그를 따라다닐 정신적 고문, 목에 걸린 사형 선고와 같았죠. 흥룡은 즉시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님. 제가 저 친구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꺼져. 제가 성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죠. 당장 한국으로 꺼져. 내 꼴을 1초라도 더 보고 싶지 않아. 죽을 고비를 넘긴 성훈 씨는 황급히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도 흥룡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덫에서 빠져나온 쥐처럼 창고 밖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그의 겁에 질린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준 살길은 사실 또 다른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포와 굴욕,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의 지옥으로. 성훈 씨가 넉나간 사람처럼 도망친 후 창고 안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흥룡과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저놈 일은 이걸로 끝났다.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흥룡, 넌 어떡할 거지? 제 질문에 흥룡은 다시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님, 제 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큽니다. 제가 감히 누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제발 옛정을 생각하시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저 흥룡과 저희 흥룡의 전체는 누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절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맹세는 종이 계약서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죠. 저는 그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두고 제 수족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제국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울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일어나라. 제가 말했습니다. 내 목숨은 일단 거기에 맡겨두겠다. 내 충성심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바로 그때 창고의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걸음걸이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얼굴과 눈빛에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 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익숙하고 안전한 기운이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이분은 바로 김 실장님, 아버지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셨습니다. 지난 7년간 저를 남몰래 지켜보고 보호해 주셨던 분.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가 대답했습니다. 박성훈 그자가 이상한 낌새를 보였을 때부터 상황을 보고 드렸고 흥룡에게 그가 받을 물건이 바로 아가씨라는 사실을 알린 것도 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흥룡의 출현부터 그의 공포까지 모든 것이 김 실장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김 실장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개인 전용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바로 일본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는 희생자가 아니라 귀환하는 여왕의 모습으로. 비행기 안에서 김 실장님은 제게 아버지가 남기신 제국의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체들과 어둠의 세계에서의 관계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고 유일한 상속인인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개인 전용기는 서울 외곽의 개인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더 이상 찢어진 기모노를 입은 민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죠. 제 뒤로는 김 실장님과 이제 저의 경호원이 된 흥룡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제 연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낡은 빌라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일본에서 돌아온 성훈 씨는 서울에 머물지 못하고 곧장 어머니의 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제 진짜 신분과 흥룡의 등장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그녀의 짧은 식견과 피에 맺힌 탐욕으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걔한테
단단히 겁먹었구나. 그녀가 일축했습니다. 작은 봉황이라니 조폭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보구나. 걔는 그냥 운 좋게 널 속인 고아일 뿐이야. 분명히 그 흉터 있는 놈이랑 짜고 널 겁줘서 돈을 혼자 다 삼키려는 수작일 거야. 겁먹지 마. 엄마한테 맡겨.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가 넋놓고 앉아있고 김 여사님이 다음 계획을 세우느라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년이 돌아왔나 보네.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아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러왔겠지. 어디 한번 엄마가 어떻게 다루는지 봐라.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신나게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니? 이 애군 덩어리야. 돈 떨어지니까 빌붙으러 기어들어왔니? 하지만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저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김 실장님과 특히 목에 검은 용 문신과 흉터를 가진 흑룡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었지만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악명 높은 보스 흑룡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방금 누구더러 애군이라고 하셨죠? 김 여사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흑룡을 가리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은 흑룡. 흑룡은 아무 말 없이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비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회는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죄인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와 흑룡, 그리고 김 실장님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온 3명의 심판관처럼 김 여사님의 맹목적인 자신감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승리의 미소는 얼어붙었다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극심한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다랗게 뜨여 제 얼음장 같은 얼굴을 쳐다보다가 살인귀처럼 서 있는 흑룡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넌 민서연이 아니야.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죠. 넌 누구야? 왜 흑룡이 너를 따라다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남자가 제 뒤를 따랐죠. 낡은 타일 바닥을 밟는 제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권위적으로 울려 퍼지며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방에 있던 성훈 씨가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저와 특히 흑룡을 보자 막 혈색이 돌기 시작했던 그의 얼굴은 다시 시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항구에서의 그 밤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는 몇 마디 신음만 내뱉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께는 이야기를 다 안 했나 보군요. 제가 비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소였죠. 아니면 제가 대신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는 그들에게 반응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죠. 저는 일본으로의 관계 회복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외딴 료칸에 감금되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엿들었던 그들 모자에 아내 팔아 빚 갚기 계획에 대한 전화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이 한마디씩 이어질 때마다 김 여사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실패에 분노하면서도 음모가 발각된 것에 대한 공포로 성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넘겨지기 위해 항구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흑룡을 가리켰습니다. 제 신호에 따라 흑룡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하얀 손수건으로 번쩍이는 칼날을 여유롭게 닦았습니다. 그 행동은 수천 마디의 위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김 여사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금의 평정심도
유지할 수 없었죠. 그녀는 제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달려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아니 아가씨, 사모님. 그녀는 울며불며 혼란스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가서 성훈이를 부추겼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목숨만 살려주세요. 걔는 내 유일한 아들이에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전부 다 드릴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어머니가 무릎 꿇는 것을 본 성훈 씨도 황급히 기어와서 미친 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살 길만 열어주세요. 다시는 누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비굴한 애원의 장면이 다시 한번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뿐만 아니라 극심한 절망감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던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 모자가 제 발 아래 엎드려 있는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겨울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눈물은 내게 아무런 가치도 없으니까. 그들은 떨면서 일어섰지만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김 실장님이 앞으로 나서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펜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죠? 김 여사님이 떨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배신에 대한 대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빌라와 당신들 명의로 된 모든 예금 통장, 기타 가치 있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세요. 뭐라고요? 김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내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당신이 이럴 순 있습니다.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눈에 살기가 번뜩였죠. 당신 아들의 목숨과 당신의 안위가 이깟 낡아빠진 재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흥룡을 쳐다봤습니다. 흥룡이 직접 당신과 협상하게 해드릴까요? 흥룡의 이름이 나오자 김 여사님은 입을 다물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이제 제가 그들을 똑같은 상황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단지 저는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뿐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돈을 빼앗을 뿐이었습니다. 서명할 시간 5분 드립니다. 제가 명령했습니다. 5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합니다. 흥룡의 말없는 그러나 너무나 무서운 위협 아래 그들 모자는 1초도 더 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서류 한 장 한 장에 서명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손은 너무 떨려서 그녀의 서명은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 그들은 마치 모든 기력을 빨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실장님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정리할 시간 2시간 드립니다. 개인 옷까지만 챙겨서 나가세요. 이 시간 뒤에도 당신들 중 누구라도 여기 남아있다면 제가 왜 잔인해지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 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로를 부축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굴욕적인 탈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마침내 공정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성훈 씨 모자가 떠나간 후 낡은 빌라는 텅 비고 삭막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켜 집을 정리하고 문을 굳게 잠가 기억할 가치도 없는 과거를 봉인해버렸습니다. 흥룡에게도
5억을 깨끗하게 송금했습니다. 비록 제 수하가 된 자일지라도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은 그의 충성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흑룡과 그의 조직은 저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수행하는 충직한 그림자이자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황이 이제 빛으로 진정한 왕좌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김 실장님과 최고의 변호사, 금융 전문가 팀의 도움을 받아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제국을 인수하고 합법화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지혜와 담력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산 일부는 합법적인 부동산 회사였지만 일부는 어둠의 세계에서 나온 자금이었죠. 저의 임무는 그 자금들을 세탁하고 힘과 영향력은 유지하되 투명한 사업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PH홀딩스, 즉 피닉스 그룹의 약자인 새로운 투자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 막대한 자산을 이용해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기술, 부동산,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밤낮을 잊고 일했습니다. 양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경영 지식과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날카로움과 결단력을 발휘했죠. 불과 1년 만에 PH홀딩스와 베일에 쌓인 여성 회장 민서연이라는 이름은 한국 재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 과거가 어땠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대담하고 냉철하며 항상 승리하는 상어라는 것만 알았죠. 저는 더 이상 착한 아내 민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진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배하고 이끌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요. 저는 아버지의 제국을 칼과 총이 아닌 지혜와 돈의 힘으로 재건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봉황은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고 멀리 날 수 있다는 것을. 이따금 바쁜 업무 속에서도 성훈 씨 모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은 팔렸고 가진 돈 한 푼 없이 외곽의 허름한 쪽방촌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큰 충격으로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성훈 씨는 어떤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어머니를 부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힘든 막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PHG 타워 가장 높은 층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이름 없는 모래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다가와 제 곁에 섰습니다. 회장님의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아가씨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는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에 그 벚꽃잎들이 기억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흩날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낭만적인 벚꽃의 약속은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비극 덕분에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봉황이 깨어날 수 있었고 자신만의 하늘에서 날개를 펼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 더 찬란한 장을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우트로 채널의 성격에 맞는 분석과 교훈,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범했던 서울의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 차가운 타국의 한국까지 이어진 폭풍 같았던 한 여정의 막이 내렸습니다. 민서연 씨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극적이고 때로는 잔인했지만 결국에는 상상도 못했던 찬란한 재탄생으로 끝이 났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성훈 씨 모자가 받은 마땅한 처벌의 통쾌함을 느끼고
민서연 씨의 기막힌 역전극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채널의 소중한 버시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그 강렬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싶습니다. 조금 더 차분한 공간에 함께 앉아 이 봉황의 여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편의 액션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귀중한 교훈과 깊은 인간적 가치를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어떤 이유로든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서연 씨는 이야기 초반 자신의 과거와 본 모습을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불사조의 날개를 접고 평범한 참새가 되어 거짓된 금빛 세장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단지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었죠. 7년간 그녀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최면에 걸었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할 때 결코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멋대로 평가하고 이용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서연 씨의 착함은 성훈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만만함으로 비쳤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그들에게 어리석음으로 여겨졌죠. 그들은 그녀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종하기 쉬운 도구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더 비싼 값에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손을 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기반 위에서는 결코 행복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관계를 시작할 때 자신의 취미를 희생하고 꿈을 포기하며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마음에 들기 위해 성격까지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랑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흐릿하게 만들수록 당신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갈 뿐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와 같습니다. 후회 없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숨기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진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 그리고 당신이 겪어온 과거까지도 모두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을 그저 길들여지고 다루기 쉬운 모습으로만 만들려는 사람들은 조만간 당신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봉황으로 태어났다면 굳이 참새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할지라도 당신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만이 진정한 행복과 존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배신이 닥쳐왔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값진 교훈을 줍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때로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서연 씨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에 취하고 팔려가고 낯선 나라에 고립되어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봉황이 깨어났습니다. 과거의 생존 기술, 호신술, 냉철함과 결단력이 되살아나 그녀를 연약한 먹잇감에서 무서운 사냥꾼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절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온한 삶이 당신 안에 잠재된 힘을 잊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하는 삶이 견디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짓밟힌 삶의 의지와 자존감은 상상도 못할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주도적으로 자신의 힘을 발견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한 권 더 읽고 건강과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 운동을 하십시오. 아주 작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됩니다. 폭풍우가 닥쳤을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할 생존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해줄 왕자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전사가 되십시오. 당신을 가장 확실하게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민서연 씨의 이야기는 매우 명확하고 인간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심판과 관용에 대한 교훈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흥룡과 그의 조직 전체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었을 때, 서연 씨는 성훈 씨를 파멸시킬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룡에게 조직의 방식대로 처리하게 할 수도 있었죠. 그것은 분노를 해소하는 빠르고 간단한 결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형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살려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의 공포와 굴욕,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서연 씨의 행동은 다른 차원의 복수를 보여줍니다. 강자의 복수는 상대방의 육체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만함, 자존심, 그리고 환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서연 씨는 가치 없는 자 때문에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훈 씨 자신의 공포와 비겁함이 그의 남은 평생을 가두는 감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깊은 교훈입니다. 당신이 우위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짓밟을 충분한 힘을 가졌을 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잔혹한 복수가 정말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당신을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뿐일까요? 때로는 최고의 처벌이 똑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훈 씨 모자에게 그것은 목숨이 아니라 돈과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공정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강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빚을 갚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권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차가운 공정함을 드러냅니다. 강하지만 잔인하지 않은 법을 배우십시오. 심판하되 증오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법과 인과응보의 법칙이 제 역할을 하게 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더 높은 곳에 서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탄생과 자유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원한을 정리한 민서연 씨는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어두운 세계에서 계속 살지도 않았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사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는 그것을 합법화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지혜와 비전까지 갖춘 여왕의 모습을요. 그녀의 여정은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고 극복하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서연 씨는 조직 보스의 딸이나 배신당한 아내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서 강인함, 담력, 경험과 같은 최고의 것들을 취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통제권을 쥔 미래를요.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도 남편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고 사연이 있으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는 짐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오늘의 당신을 단련시킨 교훈과 경험으로 여기십시오. 받아들이고, 마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나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 자신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열정을 찾고 사명을 찾아서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파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자신의 배를 조종할 충분한 담력을 가지고 어떤 폭풍우도 헤쳐나가 당신이 원하는 어떤 해안에든 도달할 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황의 여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서연 씨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배신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가장 찬란한 재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불사조 한 마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의 불꽃이야말로 그 불사조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과거에서 강인함, 담력, 경험과 같은 최고의 것들을 취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통제권을 쥔 미래를요.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도 남편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됩니다. 폭풍우가 닥쳤을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할 생존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구해줄 왕자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전사가 되십시오. 당신을 가장 확실하게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와 이 나눔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힘 그리고 자존감의 불꽃을 지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응원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와 교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 및 오락을 목적으로 창작된 허구의 내용입니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은 모두 가상의 설정이며 실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칭할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관계 속의 거짓, 용기, 인간의 그리고 정의를 위한 투쟁의 힘에 대한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법률적, 심리적 또는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 또는 주변 분들이 삶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전문가,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